자, 국제개발협력 개론 수업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학생 여러분 또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냈나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할 텐데 7주차 강의가 중간고사 범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1주차 수업부터 7주차 수업까지 쭉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8주차 중간고사 때 온라인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이번 이 중간고사는 온라인 과제로 중간고사를 대체합니다.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지난 7주 동안 배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해당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 강의 주제는요.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4장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텐데요. 교과서 234쪽부터 287쪽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수행주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주체라고 얘기하는 기관 또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UN 있겠고요. 그 다음에 OECD 그리고 OECD 하부기관인 다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적 국가인데 우리는 그 국가를 일컬어 원조 공여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또 협의체가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 신흥공여국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여전히 속해져 있으나 그들이 활발하게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흥공여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로 중국이라는 나라, 인도라는 나라,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 모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아직은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도 원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이라는 대표적으로 IMF, 세계은행, 그리고 지역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또는 NGO라는 수행주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중요한 수행주체가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기업도 국제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수행 주체에 포함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수행 주체를 다 학습을 할 수는 없어서 아마도 제가 중간고사 끝난 후에 조금 더 수행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번 시간에 수행 주체, 배울 수행 주체는 첫 번째는 UN, 두 번째는 다크, 세 번째는 원조 공여국들, 그리고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행 주체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조 공여국들은요, 주로 선진국들인데, 미국,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스웨덴, 호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는 이제 제3의 기구로 설정이 돼서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라고 부르진 국제기구라고 부르는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조금 차별된 제3의 기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EU는 다자협력, 다자원조를 집행하기도 하고요. 즉 EU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는 원조이기도 하고요. 양자, EU의 양자라는 것은 EU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형태를 양자 협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EU는 양자, 다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 공여국도요. 어떻게 보면은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신흥 공여국의 부상 그리고 신흥 공여국의 가담, 협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흥 공여국이 OECD 다크 회원국이지만 즉 OECD 회원국이지만
다크가 아닌 국가, 다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예를 들자면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같은 비교적 OECD 늦게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아직은 다크 멤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 신규 회원국이지만 OECD 회원이 아닌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이들을 우리가 신흥공여국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은 중동과 오펙 회원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신흥공여국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활발하게 ODA를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런 오펙 국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상당히 국가가 부유한 곳인데요. 석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행하는 원조 또 신흥공여국의 원조, 수행 주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BOECD 회원국이면서 2번과 3번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도,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흥 공여국을 분류할 때 이제 분류체계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도상국 국가가 점차 발전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서 ODA 즉 원조를 행하는 국가들도 있고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지만은 그들의 목적성에 의해서 원조를 행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제기구가 또는 국제사회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신흥공여국에 위치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개발금융기관이 활발하게 원조를 집행하는 수행 주체인데요. 상당 부분의 은행 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한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 그룹,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룹 등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이제 아시아의 지역개발, 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금융기구이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유럽은 유럽, 그리고 미주 개발은 이제 주로 남미 국가들을 지역 개발 또는 원조로 하는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NGO의 시민사회, NGO가 포함되어 있는 시민사회 등이 이제 굉장히 국제개발 협력의 수행 주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개발 협력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이 수행 주체를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랜 시간 배우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수행 주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여러분들 UN으로도 알고 계시고 UN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시민이면 꼭 알아야 할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역할은요.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활동을 좋아하는 역할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제연합에서도 몇 개의 기구, 산하 기구에서 원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로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돕는 국제연합의 산하 기구가 바로 UNDP인데요. 다음 장에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국제연합은 먼저 이 국제연합의 기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개발 증진, 이게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포함이 되겠죠. 인도주의 실현, 국제법 발전 촉진 등의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N 체계 속에는요, UN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UN 무역개발회의, 세계보건기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도 UN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이거든요. 국제노동기구도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UN 개발 그룹이라는 UNDG라고 있는데요. UNDG는 주로 UNDP, 유니세프, 그다음에 UNFPA, UNWFP 등 이러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UNDG가 바로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UNDG는 UNDP에 의해 운영이 되고요. 국제개발협력 업무 담당이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즉 개발협력에 관여하는 실무기관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제 UNDP라는 UN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UNDP라는 곳입니다. UNDP가 이제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어요. 한때 한남동에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는 또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제 한 번쯤은 UNDP에서 일하고 싶은 이런 꿈이 있죠. UNDP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직이 크지가 않아요. 한국 사무소에는 주로 한 10명 미만의 그 사무관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UN 소속이죠. 근데 UN 소속이 될 수도 있고요. UN이 이제 한국 이제 어떠한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국에서 뽑힌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두 부류로 존재가 하고 또 인턴도 뽑기도 하고요. UNDP에서는 주로 이제 UN이 담당하는 원조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사무소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역시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업무를 진행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UNDP라는 곳이 굉장히 핵심적인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유니세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기구이고 UN 인구활동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 맨 끝에 F나 기금이라는 자가 붙는 거는요. 모금을 해서 이제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축적된 돈을 가지고 원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F가 붙으면 그 펀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기금이라는 형태로 쓰이고 있죠. UN 식량 계획이라는 것도 이제 UNDP에 의해서 운영되는 크게 따지자면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국제연합에 소속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경제 사회 발전을 돕는 국제개발협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의 관계성을 좀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은 유엔에 1991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분담금을 내죠. 대한민국도 분담금을 내고 평화유지군도 우리가 보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개발 사업에 기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잠시만요. 슬라이드에 오타가 있어서 조금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에 대한 역할은 그 개발 사업에 기여를 하고 평화유지군 활동도 참여를 하고 당연히 분담금도 내고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을 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어떤 이런 상징적인 리더십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리더십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굉장한 선진국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리더십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선출이 되고 재임이 되면서 더욱더 대한민국의 위치가 격상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의 사무총장으로서 선출되었는데 이례적으로 2012년도에 재임으로 당선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무총장직을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란 오차라는 유엔의 기관이 있는데 기구가 여기에서 이제 강경화 지금 현 외교부 장관도 고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낸 다양한 유엔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유엔에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유엔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꿈을 버리지 마시고 언젠가는 내가 유엔에 입사해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 2학번에 여러분들 선배가 인턴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지금
유엔 난민기구에서 한국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 주체는 OECD 하부 기관인 다크입니다. 제가 다크에 관련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쯤 돼서는 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크는 DAC로서 개발원조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원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개발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OECD 하부에 있고요.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들이 공적개발원조를 하는데 그 액수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펼치는 ODA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집행되는 ODA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원, 즉 선진국으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국가들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크도 조직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개발 재원 통계 작업반, 개발 평가 네트워크, 남녀평등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빈곤 감소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국가 및 분쟁 상태에 대한 네트워크, 즉 총 7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각각의 부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발지원 통계 작업반에서는요. 개도국의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 및 다자개발기구에서 지원되는 개발 자금에 관한 통계 보고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부서이고요. 개발 평가 네트워크는 회원국 간 평가 관련 정보 교환 및 이해 경험들 흡수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네트워크반에서는요.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개발 원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을 합니다. 환경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개발 원조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빈곤 감소 네트워크 반에서는요. 빈곤의 다양성과 기도국의 불평등, 경제 성장, 빈곤 택지 간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거버넌스 네트워크 반인데요. 거버넌스와 개발 능력 지원에서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부패 척결, 공공서비스 개혁, 그리고 개발 능력,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가 및 분쟁 상태에 대한 네트워크 반은요. 분쟁 대칭과 심각한 분쟁 예방 원조 성명서의 합의를 증진시키고 개발 협력의 원조 협력성 제고에 기여하여 분쟁 취약국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평화, 분쟁, 예방관리, 원조 지원,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재건 원조를 위한 공유국 간 사업을 강화하는 기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7개의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크입니다. 다크가 가입되어 있는 국가, 아까 말한 대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OECD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있고요. 다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서 이런 원조 정책이나 다양한 기여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2016년도 현재 약 30개국이고요. 마지막으로 헝가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가입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다크에 가입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2009년도 11월 29일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발표를 좀 했고요. 대한민국이 요 시기에 다크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도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다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이 OECD의
다크에 공식 가입했다. 다크 23개, 이 당시는 23개국 회원국, 2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특별 회의를 열어서 한국의 가입을 결정했다.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됐으며 회원국 지위는 이제 2010년도부터 부여받는다. 한국은 선진 공여국 모임인 다크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이날 특별회의는 22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표가 모인 가운데 한국의 가입 자격을 최종 심의하고 가입 승인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다크의 의장은 회의에 앞서서 한국은 몇 년간 원조 액수를 크게 늘린 모범국이다. 그래서 다크 가입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했다. 오후에 시작된 최종 심사회에서 주 OECD 한국 대표부 김종수 대사는 23개 회원국 대상으로 가입 요청 연설을 했다. 그리고 간단한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가입을 확정을 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라고 축하하면서 전 세계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다크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공여국 지위 및 이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 8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하는 공여국 위치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아직까지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번 다크 가입으로 한국은 공식적인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현재 국민 총소득 대비 0.09%인 원조 규모를 0.2%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가입 요청서가 제출되면서 2015년도까지 0.2억까지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사실상 2015년도까지 0.2억까지 늘리는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가입이 됐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30개국밖에 되지 않는 이런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 다크에 가입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다크의 회원 국가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깔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표시가 바로 이제 다른 국가, 다크가 아닌 비다크 국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신흥 공여국에 속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오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중국, 터키, 인도 등이 있겠고요. 쿠웨이트도 뒤따르고 그리고 유럽,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고요. 이런 국가들이 우리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신흥공여국이라고 부르죠. 다크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이 표를 우리가 이 표가 무엇인가, 이 표가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2010년도에 국가별 ODA 액수예요. 금액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ODA를 집행했는가 금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US 달러로 봤더니 대부분이 다 다크 국가이더라. 즉 전 세계적으로 ODA를 집행하는 게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약 90%, 전 세계적으로 집행되는 ODA의 약 90%가 다크 국가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다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가장 원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것을 우리는 원조로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원조를 많이 하는 국가, 즉 ODA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순입니다. 그리고 다크 회원 국가가 아님에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즉 오펙 국가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 우리가 위치하는 이 것으로 봤을 때는 ODA 금액을 좀 늘려야 하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제 한국에 다크에 가입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정치, 외교적, 국제적 위상이 이제 확보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다크에 가입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크를 가입했다는 것은 원조 공유국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국제적 위상도 확보하지만 국제개발 협력으로 있어서는 또 굉장히 어떤 선두주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개발 협력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의 이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여 이렇게 수원대학교 경제학교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전공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의 블루오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회원국의 경험을 다크 회원국 사이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쭉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다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과 여러 면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국제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만남 속에서 회원국의 모델과 경험을 접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의제나 이런 불리한 아젠다, 한국의 불리한 의제가 국제사회에서 나왔을 때 한국의 입장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크에 가입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선진 공화국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는 한국의 불리한 상황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어떠한 입장 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크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은 다크 또는 OECD 다크에게 매년 실적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ODA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획했고 준비했고 이행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보고서인데 이것을 잘 실적 보고를 하면요. 결국에 우리의 위상이 더 많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원조 정책, 추진 방향 등의 기반록 또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다크의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국제 수준의 가이드라인 원칙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UN과 OECD 하부기관 다크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수행 주체로서 원적 공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협력 정책을 집행해서 개도국가 직접 국가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여국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관계를 양자간 협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운 우리가 UN이나 다크에서 원조가 집행이 되는 것은 다자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집행되는 원조를 우리는 양자협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다크 회원국들은 대표적인 원조 공여국, 다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표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부르죠. 그리고 세계 발전 또는 개발 과제에 대응해서 무상, 유상 원조 또는 기술 협력 등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조의 효과성을 배웠죠. 지난주에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국의 국가 간의 개발 협력 수행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원조를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런 다양한 다크 회원국 또는 다양한 공여국들이 펼치는 원조의 방법을 카테고리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카테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한 5가지의 방법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주로 원조를 실시하는 공여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펼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 5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통합된 외교부형이고요. 두 번째는 개발협력국 이사회형,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의 실행기관을 둔 정책부서형, 그리고 네 번째는 독립적 원조기관 및 부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수의 부처형으로 원조를 집행하는, 원조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요 국가가 덴마크 또는 핀란드고요. 두 번째 유형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과 뉴질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대표적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라는 국가들이 이러한 독립적 원조기관의 부처형의 형태로 원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부처형에 속해져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외교부형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딱 용어를 듣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림 또는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자, 이게 그냥 통합된 외교부형이에요. 각 국가마다 외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원조 또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외교부의 역할이 결국에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외교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조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외교정책과 원조정책이 동일시된다, 같이 간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주로 얘기해요. 덴마크와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원조 또한 개발의 목적성을 가지고 원조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관련 업무를 당연히 외교부에서 실시하고요. 외교부의 담당 부서에서 ODA 업무를 외교 통상들과 함께 외교부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통합된 외교부형으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외교부의 지역과를 설치해서 외교 정책 및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책, 기획, 예산 등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독자성,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외교부 안에 함께 통합된 외교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핀란드는 이러한 독자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합된 외교부형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외교 정책의 기본적 흐름과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원조 정책의 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을 다양한 개발도상국가 펼친다. 그럼 그 국가에 행하여지는 외교 정책과 그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 원조 정책들의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가 외교 정책과 국제개발 협력 목적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괄부서형인데요. 또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외교부 안에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안에 있지만은 부서는 다른 한 총괄하는 부서가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총괄 부서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안에서 개발협력 원조를 운영하게 하는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책 결정과 집행 분리형이 있습니다. 즉, 외교부가 정책은 결정해줍니다. 외교부가 모든 정책의 아웃라인은 잡아주는 거예요. 큰 틀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이러한 형태로 원조를 집행하고 있고요. 외교부가 정책 방향을 담당하고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에서 양자 원조의 실행 업무는 각각의 기관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정책 결정 집행을 총괄하는 독립기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따지자면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있고 독립기관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영국, 캐나다, 호주가 이렇고요.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독립기관형으로서요. OD의 정책 일관성을 중요시하여
독립기관이 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원조 집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한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수원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외교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기재부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그 ODA 정책 또는 원조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대표적으로 이런 수원국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즉 영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하는 게 바로 영국과 같은 독립기관형 원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이 굉장히 ODA 또는 국제개발협력 원조를 집행하는 데서 모범 국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원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수원국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형인데요. 여러 기구가 함께 일을 합니다. 정부 부처도 함께 일을 하고 관련된 기관, 기구들이 다양하게 여러 부처가 함께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원조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로 대표적으로 미국 또는 일본, 한국이 그런 케이스에 듭니다. 여러 정부 부처가 개발 협력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책임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도 외교부, 그죠?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 기재부 산하의 EDCF 또는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 다양한 부처들이 ODA를 집행합니다.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집행해 줄 때는 교육부부터가 이제 담당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무상 원조를 실시한다. 그러면 외교부 산하인 코이크가 집행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부처가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의 참여로 인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형에서 미국과 일본 대표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관여부처 및 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미국 관련돼서도 국무부에서 하기도 하고 국방부에서 하기도 하고 농림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ODA 집행기관은 미국 국제개발청입니다. 영어로 USAID라는 곳에서 많은 ODA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수 부처가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부처도 여러 가지 ODA를 또는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USAID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ODA 수행 기관이거든요, 미국에. 일본의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이런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다 일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은 부분 배워서 대한민국형 ODA, 대한민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배 또는 선생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다이카와 JBIC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카는 무상, 그 다음에 JBIC는 유상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였죠. 그래서 해외경제협력회의 총리실이 주도하는 곳인데 이제 외무성의 중수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외무성의 국제협력국이 2006년도에 발족되었는데 양자 담당, 다자 담당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집행기구는 자이카와 JBIC가 주로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이 자이카에서 배워서 코리카라는 부처를 만들고 저기 외교부 산하 기관을 만들었고요. 일본 국제협력은행처럼 EDCF도 어떻게 보면 이제 JBIC에서 배워온 것을 토대로 만든 기재부의 산하 이제 원조 기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일본은 이 JIC, 자이카와 JBIC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사실상 대표적인 그 두 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봤듯이 일관성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일관성 유지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2008년부터 일본이 한 곳에서 유상, 무상 원조를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외무성
산하의 자이카라는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조를 집행하고 담당하는 통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부처 간 협의령에서 점점 더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부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자, 아까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구가 USAI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2014년도에 USAID를 방문을 했습니다. USAID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데요. 그 당시 방문했을 때 USAID와 미국의 대학에 협력해서 원조를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MIT라는 대학, 그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대학, 뭐 다양한 미시간에 있는 대학, 이러한 대학들이 USAID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들이 다양하게 대학과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의 원조 활동을 펼치는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USAID에 방문했을 때 USAID의 직원, 이분이 한 40년 동안 USAID 근무를 하셨대요. 이 직원분이 우리를 저희 같이 함께 간 전문가 파견 당시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한국에서 간 방문단들에게 친절하게 미국의 원조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25개 중점 협력국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원조를 하는 국가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상당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이러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원조 하는데요.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도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트 이런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 슬라이드를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지 뭐 IMF도 있고요. 세계은행 그룹도 있고요. 뭐 지역개발은행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 수업에서는 세계은행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세계은행은요. 우리가 처음에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속에서 뭐라고 배웠죠? 세계은행의 씨앗은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시작이 되었다. 즉 IBRD가 가장 먼저 창설되었다. IBRD가 창설된 시기가 언제다? 1945년도이다. 이 IBRD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뒤로 다양한 부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뭐라고 부르는가? 세계은행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월드뱅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월드뱅크는 하나가 아니라 5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그룹이라는 표현을 써서 월드뱅크 그룹이라고 요즘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IBRD, 즉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국제개발협회, 그리고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각 기구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각각의 다른 법인체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IBRD랑 IDA랑 IFC는요. 총회의원 그리고 상무 이사의 총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은행 그룹의 총재를 역임한 최근까지 2019년도 2월까지 총재를 역임한 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김용 세계은행 총재라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십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의 총재를 맡으셨었고요.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이기도 했죠.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아이빌리그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의 총장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빈민 지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벌여왔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 국장도 역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 당시 총장을
세계은행 차기 통배 후보로 지명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요. 2012년도 4월 16일 세계은행 통배로 선출되었고 2012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통배 업무를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2019년도 2월까지 통배로서 세계은행을 담당하고 맡아 꾸려왔습니다. 아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강경화 전 유엔 고위급 이제 고위직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런 국제기구나 국제개발 금융기구의 이런 수장으로서 가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입지라던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영향력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세계그룹, 세계은행그룹 규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까 세계은행에 해당하는 IBRD랑 IB가 있지 않았습니까? IBRD는 무슨 업무를 하는가? 장기적 개발 자금 공여, 즉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자금을 공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 그리고 민간의 해외 투자 촉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D라는 곳은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채빙제도국만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수원국 자격 1인당 약 1,175달러 1인당 GNI 기준으로 정말 채빙기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만 지원하는 업무를 이 ID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IFC는요,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 정부 상태 장기 개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민간, 그다음에 정부 관련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IFC라는 곳입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다시 이어가자면 그 다음으로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라는 곳에서는요. 국가 사이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문제 해결을 하고 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IBRD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국만 요 ICSID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투자보증기구라는 미가라는 곳인데요. 개발도상국과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협 손실을 보장해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투자보증기구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은행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개발금융기구로서는 가장 방대하고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 금융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2014년도에 세계은행 본사에 다녀왔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은행 바로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외관 건물이고요. 상당히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여러 블럭에 나누어서 여러 건물에 퍼져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이 그만큼 세계은행 그룹으로 불릴 만큼 조직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세계은행 내부인데요. 세계은행 내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는 어떻게 보면은 그 1층의 이 내부는 대부분의 작품 전시로 1년 내내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은행은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도 1층에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층에 항상 이런 작품들, 이 작품들이 개발도상국을 대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카페테리아의 모습인데요. 카페테리아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개발도상국 음식을 많이들 먹고 이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제 세계은행 내부의 카페테리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많이 팔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나 개발도상국 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들의 이러한 국기들이 다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작품을 전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뭐냐? 바로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한 작가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Real Men Don't Get Women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들고 있는 게 아라비안 국가에서 찍어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MDG의 이제 목표로도 해당이 되어 있는 양성평등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사진 작가로가 사진으로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작품은요, 오브제인데 이게 뭐냐면요. 세계은행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작품화시킨 동상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리버 블라인드네스 인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상충증이라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걸어가는 아이가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에요. 이 리버 블라인드네스라는 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서 뒤에서 어른, 아마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같은 나뭇가지를 잡고 길을 인도해주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사상충증이라는 이 병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리버 블라인드네스로 불리는 이 사상충증은 무엇인가? 강에 사는 일부 파리의 기생충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어떤 병이죠. 병명이죠. 열대 피부병이고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뭐 이런 열대 피부병이 강가에서 발생하는 열대 피부병이 발생할 때 우리가 약을 먹든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아프리카에서 이 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예방 가능한 병에 시력까지 잃게 된다는 정말 이러한 작가로서는 이걸 아마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은행이 이러한 사상충증을 예방하고 고치기 위한 프로젝트를 미국의 다양한 제약회사들과 실행을 하고요. 많은 아프리카 28개국에 이제 이 사상충증을 예방하는 보건 프로젝트가 세계은행 차원에서 이제 원조가 실행이 되었고 많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이 사상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수혜를 입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보건 프로젝트, 월드뱅크에서 실행한 보건 프로젝트를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작품으로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계은행 서재 없는 모습을 좀 담아왔고요. 여기까지가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로서 대표적으로 UN, 다크, 그다음에 원조 공여국, 그리고 월드뱅크 등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7주차 과제 역시나 6주차처럼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제 문항을 읽고 풀으셔서 열린 게시판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감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8일 오후 5시까지 올리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7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